내 김치 400포기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순자의 비명이 마당을 찔렀습니다. 아들 준혁이 김치 대야를 하나씩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죠. 빨간 양념이 시멘트 바닥에 피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이게 김치야? 이게 김치냐고.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자 아니야. 내가 아들이야? 장순자가 울부짖으며 차를 막아섰죠. 그 옆에서 수지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산 2주 만에 며느리가 나흘 동안 무엇을 겪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8개월째 접어든 박수진은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진료실로 들어갔죠. 쌍둥이를 품은 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곧 만날 아이들 생각에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젤리를 바른 기계가 배 위를 오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의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박수진 씨, 아기들 심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했죠. 배를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꿈틀거렸던 것 같았는데요. 그럴 리 없다는 듯 배를 쓰다듬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순자가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듣자마자 그녀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아들 둘인데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진 날이 있었나? 수진의 오열 소리만이 진료실을 가득 채웠죠. 사흘 뒤 자연분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음소리 없는 출산이었어요. 작고 차가운 두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서와 준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을 출생신고서 대신 사망신고서에 적었죠. 화장터에 작은 관 2개가 화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장순자는 한숨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절에 가서 천도제라도 지내야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아둔 아기용품들이 눈에 들어왔죠. 신생아 옷 2벌, 젖병 세트, 쌍둥이 유모차까지. 수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순자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진아, 젊으니까 또 가질 수 있어. 다음엔 꼭 아들 낳자. 그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수진만 남았죠. 배는 여전히 불룩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차고 놀았을 딸랑이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죠. 냉장고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새벽 5시 수지는 하복부를 움켜쥐며 눈을 떴습니다. 오로가 흐르는 느낌의 화장실로 향했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랫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제 의사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최소 3주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남편 준혁이 일어나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오늘은 그냥 누워 있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하지만 준혁은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장순자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오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젊은 것이 누워만 있으면 뼈가 굳어. 설거지나 해. 수진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시리게 했죠.
배에서 또 무언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릇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그럭. 산산조각이 난 접시를 보며 장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혼수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내가 백화점에서 산 거잖아. 수지는 몸을 숙여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복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출혈이 너무 심해요. 장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래 애 낳고 나면 다 그런 거야.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지. 옛날엔 산딸에도 논에 나가 일했어. 오후가 되자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기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장순자가 거실을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빨래나 개어놔. 준혁이 와서 속옷도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수진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게가 배를 짓눌렀어요. 한 발 한 발 옮기는 게 고통스러웠죠. 그때 문득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우이가 장순자 옆에서 속삭였던 목소리였죠. 어머니, 딸 낳을 벌이었으니 잘 됐네요. 다음엔 꼭 아들이에요. 그 말에 장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빨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일찍 기울고 있었죠. 집안이 어둑해졌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댄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산후조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것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죠. 사산 후 보름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장순자가 거실 테이블에 달력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죠. 수지는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가 김장하기 딱 좋은 때야. 400포기 할 거니까 준비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0포기라니요. 건강할 때도 버거운 양이었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몸이. 교회에 200포기, 친척들 200포기. 벌써 다 주문해놨어. 내일 배추 온다. 장순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달력을 덮었죠.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3주는 절대 안정하라고 하셨어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요. 장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가 뭘 안다고? 옛날엔 애 낳고 바로 논에 나가 일했어. 젊은 것이 게으름 피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죠. 수진이 받으려 하자 장순자가 낚아챘어요. 여보세요? 준혁이니? 엄마야. 수진이 김장 준비하느라 바빠. 끊어. 전화 너머로 준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장순자는 통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는 자기 휴대폰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쓸데없이 신경 쓰게 하지 마. 남자가 부엌 일에 참견하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일찍 트럭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문 밖에 1톤 트럭이 서 있었죠. 운전사와 인부 2명이 배추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배추가 산처럼 쌓였어요. 정확히 400포기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다 내렸습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장순자가 나와서 서명했습니다. 트럭이 떠나자 그녀는 수진을 불렀죠. 절인 배추 아니니까 먼저 다듬고 소금에 절여야 해. 오늘 안에 다 절여놔야 내일 양념할 수 있어. 수진은 마당에 쌓인 배추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포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죠. 400번을 들어 옮기고 다듬고 절여야 했습니다. 아직도 배에서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장순자가 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고무장갑은 창고에 있어. 소금은 어제 사다 놨으니까 알아서 해. 나는 교회 가야 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마당에 혼자 남았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배추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무릎을 꿇고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떨렸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400포기. 이걸 혼자 다 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죠. 하지만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시간은 흐르는데 배추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김장하시나 봐요? 양이 많네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죠.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배추들 사이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죠. 겨울 햇살은 따스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은 마당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찬물을 받아놓고 배추를 담갔죠. 11월 찬바람에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 아파왔어요. 첫날은 배추 다듬기였습니다. 400포기 중 100포기를 겨우 손질했죠. 칼로 밑동을 자르고 겉잎을 떼어내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그때 장순자가 나왔습니다. 겨우 그만큼? 해가 지기 전에 200포기는 해야지. 둘째 날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려 소금물에 담그고 돌로 눌러 놓았죠. 팔이 떨려 배추를 놓쳤습니다. 소금물이 튀어올라 얼굴에 닿았어요.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소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이 새어나왔죠. 그 정도 상처는 상처도 아니야. 나 젊을 땐 손톱이 빠져도 이랬어. 장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에선 피가 흘렀어요. 붉은 피가 소금물에 번졌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마늘 10kg을 다져야 했죠. 절구에 넣고 찢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생강도 갈아야 했습니다. 고춧가루 20kg을 커다란 함지박에 부어 섞었죠. 빨간 가루가 공기 중에 날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그 사이 하복부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오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죠.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왔을 때 장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꾀병 부리지 마. 젊은 것이 얼마나 게으르면 김장하다 토하니?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200포기가 남아 있었죠. 수지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던 손이 멈췄어요. 손톱 밑에 피가 고여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죠. 배추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얼굴 앞으로 다가왔죠. 수진아.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그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죠. 수진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장순자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네. 김장하다 좀 힘들었나 보지.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지는 남편의 품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죠.
마당에 널브러진 배추들이 보였습니다. 붉은 양념이 피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부어오른 손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든 것이었어요. 수진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늘 시어머니 편이었던 남편이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김장 배추들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수진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라났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는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김치 대야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가득한 함지박이었어요. 철퍽. 대야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빨간 김치가 마당에 튀었죠. 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개의 대야가 차례로 엎어졌어요. 내 김치 400포기가. 장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죠.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수진을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장순자가 차 앞을 막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그대로 출발했죠.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자궁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죠. 감염 위험도 높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병실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명백한 가정 내 학대예요.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혁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김장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배추를 다듬던 엄마. 그때는 김장이 축제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붉은색을 보면 손가락에서 흘렀던 피가 생각났습니다. 준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서 살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단호함을 봤죠.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처럼 들렸죠. 원룸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친구 집을 거쳐 작은 원룸으로 옮겨왔죠.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지인들의 문자였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어머니가 교회에서 너 얘기하시던데. 불안한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어봤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죠.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서워요라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사산을 핑계로 집안일을 거부한 며느리, 김장도 안 도와주고 꾀병만 부렸다는 이야기였죠. 아들을 선동해서 어머니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댓글은 벌써 수백 개가 달렸어요. 동네 슈퍼에 갔던 준혁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당신을 게으른 며느리라고 하더라. 어머니가 퍼뜨린 거야.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준혁을 불러 물었죠. 불효자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수지는 밖에 나가기조차 두려웠어요. 그때 의료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병원 기록, 의사 소견서, 온라인 글, 캡처, 모든 걸 수집하세요. 친구 지원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을 하나씩 캡처했죠. 이웃들의 증언도 녹음했습니다.
마당에서 쓰러졌을 때를 목격한 옆집 아주머니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어요. 준혁은 어머니와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죠. 애 하나 떨어뜨리고 꾀병이나 부리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지역신문 기자였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사산 후 2주 만에 김장 400포기 강요. 이게 사실입니까? 기사가 나간 날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수진의 부어오른 손 사진과 병원 진단서가 공개됐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의사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산후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노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온라인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의 글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어요. 장순자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목사님이 장순자를 조용히 불렀다고 했습니다. 동네 슈퍼주인도 더는 장순자 편을 들지 않았어요.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고소했다며? 준혁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원룸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얗게 쌓이는 눈처럼 진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순자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국적 이슈가 된 사건의 첫 재판이었어요. 법정 안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과 준혁이 원고석에 앉았죠.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장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진료 기록이 떴어요. 심각한 탈수, 영양실조, 자궁출혈, 감염 위험. 붉은 글씨로 표시된 위험 수치들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죠. 산후 2주 산모에게 이런 노동을 시킨 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다음은 이웃의 증언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흘 내내 마당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배추를 들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었죠. 장순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 화면에 떴습니다. 며느리를 비방하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애 하나 떨어뜨리고 꾀병이나 부리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기들을 잃고 가장 힘들 때였어요. 위로 한마디 없이 김장 400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어요. 딸 낳을 벌이었으니 잘 됐다고. 제 아이들이 벌이었다고요. 수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준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죠. 판사가 장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장순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 법정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사과였습니다. 장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미안합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법원 직원이 막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순자에게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온라인에 게재한 명예훼손 글을 모두 삭제하고 같은 경로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원고 박수진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통과 가족이라는 이름이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수진과 준혁의 어깨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조용히 지나갔죠. 밖에는 봄날처럼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작은 학원 책상에 앉아 있었죠. 산후조리 도우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펜을 쥔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 준혁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촛불을 켜며 미소 지었죠. 수진도 오랜만에 웃었어요. 첫 산모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아기를 잃은 산모였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사산을 겪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산모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은 한참 울었죠. 그렇게 수진은 상처받은 산모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남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배가 다시 불러왔죠. 이번엔 달랐어요. 준혁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죠.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 하늘로 간 쌍둥이 오빠들의 이름을 이어받았어요. 한편 장순자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죠. 동생이 찾아와 쓴소리를 했어요. 언니, 며느리한테 너무했어. 이제라도 사과해. 장순자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손자를 안아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진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죠.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구나. 내가 괴물이었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해. 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죠.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준서의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장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많이 늙어 보였어요. 들어와도 될까?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죠. 준서가 요람에서 방긋 웃고 있었어요. 장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아 건넸어요. 안아보세요. 장순자의 팔이 떨렸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은 그녀가 흐느꼈죠. 용서해줘서 고마워. 준혁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을 나눴어요. 과거는 지울 수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할머니 품에서 까르르 웃었죠. 상처는 남아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전통과 체면이 사랑하는 사람을 짓밟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로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